자, 봅시다. 우리는 246번부터 풀 차례죠? 자, 가 단체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은 자, 11월 3일 광주에서 자, 11월 3일 광주 하니까 딱 알겠네. 자, 고등보통학교 학생과 일본인 학생 충돌 사건 사건에 대해서 가 본부는 중앙상무집행위원회를 열고 광주 지회에 긴급조사를 실시하라고 지시하였다. 또 중요 간부들이 긴급 상의하여 사건 내용을 철저히 조사하는 동시에 구금된 학생들의 석방도 교섭하기로 하고 중앙집행위원장 허헌, 서기장 황상규, 회계 김병로를 광주에 급파하기로 하였다. 자, 광주에서 있었던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광주 학생 항일운동이고 1929년에 있었던 자, 그러면 여기에 진상조사단을 파견하고 학생들을 지원하고 그리고 민중대회 개최 시도를 했던 단체가 뭐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가 단체는 신간회라고 하는 단체죠. 자, 그러면 우리는 광주학생 항일운동. 광주학생 항일운동은 한일 학생 간의 충돌로 일어난 사건이죠. 그러면서 요 사건은 거기 11월 3일이라고 되어 있죠? 딱 못 바뀌어 있죠? 요게 이제 학생의 날 지정에 또 영향을 준 거고. 자, 의의만 한번 살펴볼까요? 광주 학생 항일운동에 우리는 이렇게 의의만 한번 살펴봅시다. 자, 일제시대 3.1운동 이후 최대 규모의 민족운동. 3.1운동 이후 최대 규모니까 3.1운동에 이어 두 번째 운동이죠. 그래서 1929년에 연도 한번 체크. 자, 그러면 1번 볼까요? 자, 조선민립대학 기성회를 조직하는데 앞장섰다. 저 조선민립대학 기성회, 민립대학 설립운동이죠? 자, 민립대학 설립운동. 자, 그러면 민립대학 설립운동은 1920년대 초고 자, 그러면 요 밀립대학 설립운동을 전개했던 단체가 뭐냐고 지금 물어본 거잖아요. 그러면 조선교육회라는 단체가 있었어요. 그래서 조선교육회에서 밀립대학 설립운동을 주도하게 되죠. 2번, 학생조직과 함께 60만 세 운동을 계획하였다. 학생과 함께 60만 세 운동을 주도했다라고 했는데 자, 60만 세 운동은 1926년에 있었고 자, 조선공산당과 그 다음에 조선학생과학연구회가 주도했어요. 그러니까 조선학생과학연구회는 학생 계열이겠지, 당연히. 그 다음에 조선공산당은 사회주의 계열이겠지. 그래서 이제 이렇게 두 개의 단체가 주도를 각각 따로따로 하다가 이 조선공산당이 발각되면서 학생들이 주도했던 게 바로 60만 세 운동. 자, 그러면 뭐 여기서는 뭐 조선공산당? 뭐 이렇게 써도 되고 그냥 26년 해도 되고 어차피 답이 아니니까. 자, 3번 국산품 소비 장려를 위해서 물산장려 운동을 시작하였다. 물산장려 운동은 1920년대 초 그리고 조선물산 장려회가 있었겠죠? 네, 조선물산 장려회. 조선물산 장려회는 평양에서 20년에 서울에서 23년에 이렇게 생긴 단체. 조선물산 장려회. 자, 4번 민중대회 개최를 준비하다가 일제의 탄압으로 실패하였다. 신간회. 정답은 4번. 자, 247번 가볼까요? 가 단체로 오른 것은 가 발기 취지라고 했죠. 인간사회는 많은 불합리를 산출한 동시에 그 해결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 여성 문제는 그 중에 하나이다. 조선의 과거 여성운동은 분산되어 있었다. 그것에는 통일조직이 없었고 통일된 지도정신도 없었고 통일된 항쟁도 없었다. 자, 우리는 우리 조선자매 전체의 역량을 공고히 하고 단결하여 운동을 전반적으로 전개하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 그래서 여기서는 여자단체죠. 여자단체. 그리고 여기서는 뭐 조선자매 전체의 역량, 단결 이런 단어를 강조한 거 보니까 좌우연합으로 만들어진 단체죠. 그래서 247번에는 근우회. 자, 근우회는 신간회의 자매단체로 신간회가 있었던 똑같은 시기에 존재했다라는 거 알 수 있죠. 정답은 1번이고.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이제 나온 김에 요거 하나만 하고 넘어갈까요? 신간회의 해체. 신간회가 해체된 거는 1931년인데 요 신간회 해체 원인만 한번
체크하고 넘어갑시다. 신간에는 왜 해체됐죠? 신간에는 왜 해체됐냐면 일단 지도부의 우경화로. 여기서 우경화라는 건 친일화. 그러니까 아까 자치운동 계열들 있죠. 타협적 민족주의 계열들이 이제 쉽게 말하면 끼어들기 시작을 한 거예요. 참여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친일화 돼버린 거잖아.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별다른 성과가 없었고 말하자면 이제 통합이 안 됐고 두 번째로는 코민테른의 노선 변화. 코민테른의 노선 변화. 코민테른이 뭐냐면 공산당 전체 회의를 말하는 거예요. 전체 공산당 회의. 그래서 코민테른에서 회의를 해서 명령이 각 지역으로, 나라로 내려가는 거죠. 각 국가로 내려가는데 이 코민테른에서 처음에 신간회를 만들 때, 그러니까 27년 저 즈음에는 민족주의 계열과 통합을 해라. 협력을 해라. 이런 식의 명령이 내려왔으면 요 31년 즈음에는 어떻게 바뀌냐면 적극적 계급투쟁을 해라. 이런 식으로 명령이 내려왔어요. 자, 그럼 계급투쟁은 뭐냐? 사회주의적 활동을 더 강화하라는 거예요. 그럼 사회주의적 활동을 강화하면 민족주의 계열하고는 성향이 너무 달라지는 거죠. 너무. 그래서 활동을 같이 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쉽게 말하면 뭐겠어? 이제 그만 찢어져라. 이렇게 이제 내려왔고. 자, 그 다음에 당연히 뭐 말 안 해도 일제시대에 있었던 단체니까. 일본이 또 가만 안 뒀겠지. 아까 뭐 신간에 여기 광주학생 항일운동 때 지도부를 싹 잡아갔다면서요. 당연히 일제 탄압이 있었죠. 말할 필요도 없지. 자, 그래서 결국에는 또 사회주의 계열에서 해소를 주장했잖아요. 이런 것 때문에. 코민테른 노선 변화 이런 것 때문에. 야, 이제 그만 찢어지자. 해소를 주장하면서 결국에는 해체되죠. 자, 만약에 여러분이 문제를 풀고 있는데 이 해소라는 단어가 나오지. 신간회야. 신간회에서만 이런 표현이 나오니까. 자, 그래서 신간회의 해체 이유는 뭐 이제 이런 것 때문이다. 그리고 이제 여기다 제가 안 썼지만 아까 중앙본부는 민족주의 계열, 지방지회는 사회주의 계열이 더 세. 당연히 두 개 어떻게 하겠어? 충돌하겠지 뭐. 뻔하지. 갈등. 그래서 이제 안에서의 갈등, 뭐 이런 지도부의 갈등 이런 것도 있었죠. 그래서 결국에는 해체. 신간회의 해체. 자, 그래서 우리는 247번까지 봤고요. 한 장 넘겨보세요. 의식주 생활의 변화. 자, 의식주 생활의 변화는 뭐 아주 중요한 건 아니에요. 이런 문제는 그냥 이 단원에 이런 문제가 있어서 한번 살짝,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냥 내용만 한번 살짝 보고 넘어가면 돼요. 자, 일제강점기 조선인의 생활 모습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도시 외곽에는 토막촌에는 빈민이 살았다. 도시 외곽의 토막촌에는 빈민이 살았다. 토막촌이라는 게 토막집이 모여있는 그런 곳을 토막촌이라고 하거든요. 그럼 토막집은 뭐냐면, 왜 우리 거적대기 같은 거 있죠. 거적대기 뭐냐면 이제 가마니 같은 걸로 막 대충 이렇게 세워놓고 거기다 기둥 같은 거 세우면 이렇게 공간이 좀 생기잖아요. 그런 식으로 되게 막, 이 집이라고 하기도 좀 뭐한 약간 그런 거 있죠. 그런 집을 토막집이라고 해서 빈민들이 사는, 그러니까 빈민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도시 외곽에는 당연히 빈민촌이 있었고, 그런 빈민촌이 바로 토막촌이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토막촌이 중요한 게 아니라 토막집이라는 게 있었다는 거. 알겠죠? 토막집. 빈민들이 사는 그런 집을 토막집이라고 해요. 자, 그 다음에 2번. 번화가에서 최신 유행의 모던걸과 모던보이가 활동했다. 모던걸, 모던보이. 이거는 1920년대의 모습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비슷한 제목의 영화 같은 것도 있지 않았어요? 모던보이인가? 영화 제목. 그치, 있었지? 맞아. 김혜수 나오고 막 하는. 그런 거 몰라? 아무튼 있었어. 있었던 건 본 것 같아. 그래서 이런 모던보이. 자, 그래서 1920년대 이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약간 좀 이제 현대화되는 그런 인물들, 그런 복장을 한 사람들, 1920년대. 자, 몸빼를 입은 여성들이 근로보급대에서 간제 노동을 하였다. 몸빼, 1940년대. 몸빼는 그냥 일바지, 여성들의 일복, 일바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근데 우리나라는 보통 이렇게 통치마를 입잖아요. 여자들이 통치마 입는데, 이렇게 이제 쉽게 말하면 좀 표현이 좀 그렇지만, 이제 이 가랑이가 벌어지는 것을 밖으로 입고 하는 걸 좀 이렇게 이상하게 생각하는 여자들이 약간 그렇게 통치마를 입어야 되는데 바지를 입으면 이제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좀 이렇게 약간 이상하게 생각했는데 요거를 입혀서 일을 시켰다는 거지. 치마는 불편하니까. 그래서 이런 걸 이제 입도록 했었다. 사실 입어보면 되게 편할 것 같지 않아? 그치. 근데 어쨌든 몸빼라고 하는 건 이제 원래는 일본 농촌에서 여자들이 입는 그런 일바지를 이제 우리나라에서 전파를 시켜서 입혔다 이런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4번 상류층의 한식 주택을 2층으로 개량한 영단 주택에서 모여 살았다. 자, 이런 건 뭐 사실 외우기도 좀 그런데 문화주택이라고 하는 게 있고 영단주택이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문화주택은 상류층이 사는 2층 양옥집, 2층 집. 상류층이 사는 2층 양옥집이면서 왜 우리가 좀 부자들이 사는 2층 집 하면 떠오르는 그런 이미지 있잖아요. 그런 집이 문화주택이에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거실 따로 있고 이제 그때 예전에는 응접실이라고 하는 거실 있고 각각 방 따로 있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약간 고급진 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영단주택이라는 건 서민들이 사는 연립주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서민들의 연립주택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서민들의 집은 영단주택, 약간 상류층들이 사는 집은 문화주택 이렇게 나눠지는데 이걸 굳이 외울 필요가 있을까 싶긴 하지만 어쨌든 나왔으니까 그냥 보고 넘어가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고 이 중에서는 여러분이 굳이 뭐 기억한다면 문배 정도 기억하면 되죠. 처음에 40년대 일빠지구나, 일복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모던 걸 모던 보이 나오면 20년대구나. 20년대 이후 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별거 없네요. 정답은 4번이죠. 네, 4번이 정답. 자, 그 다음에 경제적 민족운동으로 갑시다. 자, 경제적 민족운동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게 바로 요 운동이죠. 자, 봅시다. 민주시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조선 사람은 조선 사람이 만든 물건만 쓰고 살자는 이 운동이 일어나고 있다. 그렇게 하면 조선인 자본가의 공업이 일어난다고 한다. 이 운동이 잘 되면 조선인 공업이 발전해야 하지만 아직 그렇지 않다. 자, 이 운동을 위해서 곧 발행된다는 잡지에 회사를 만들라고 호소하지만 말고 기업을 하는 방법 같은 것을 소개해야 한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국산품을 쓰자 이런 운동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제 여기서 일단 물산장려 운동을 얘기하는 거고요. 자, 물산장려 운동은 1920년대 초.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조선물산장려회라는 게 있었고 평양에서 조만식이 주도했다라는 거 설명했으니까. 자, 그런데 요 물산장려 운동은 결국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게 되는데 왜냐면 수요는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살려고는 많이 해. 사작오박하고 운동하니까. 그런데 실제로 물건 생산이 늘어나거나 공장이 더 세워지거나 하는 건 아니었어. 그러니까 살려는 사람은 많은데 물건 그대로니까 가격만 계속 오르는 거고 이런 것에 대해서 사회주의 계열이 비판을 하게 된다. 이것에 대해서 사회주의 계열의 비판이 있었다. 사회주의 계열은 뭐라고 비판했냐면 너네 자본가 계급이 주로 주도한 게 물산장려 운동인데 너네 일부러 돈 벌려고 한 거지. 일부러 한 거지. 그러면서 비판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건 부르주아 운동이다 라고 하면서 요 사회주의 계열에서 비판을 하게 되고 별다른 성과 없이 끝났다. 그게 바로 1920년대 물산장려 운동이죠. 자, 그러면 이 운동에 대해서 옳은 것 1번 조선총독부가 회사령을 폐지하는 계기가 되었다. 자, 앞에서 우리가 물산장려 운동의 계기가 된 사건이 자, 물산장려 운동의 계기가 된 게 바로 회사령 폐지랬죠. 회사령 폐지 그리고 관세 철폐 움직임 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회사령을 폐지하게 된 계기가 된 게 아니라 회사령 폐지가 물산장려 운동의 계기가 된 거죠. 바뀌었죠. 원인 결과가 바뀌었죠. 그래서 회사령 폐지가 물산장려 운동에 영향을 준 거다. 이렇게 해야 되죠. 1번이 틀렸네요. 그래서 자, 2번 원산 총파업을 계기로 조직적으로 전개될 수 있었다. 자, 원산 총파업, 원산 노동자 총파업. 자, 원산 노동자 총파업은 언제? 29년. 자, 29년이니까 신간에 있을 때죠? 네, 신간회가 지원하기도 하고요. 자, 그러면 원산 노동자 총파업. 자, 원산에서 원산 부두 노동자 중에서 일본, 그러니까 중간 관리자라고 보시면 되죠. 이제 일본 중간 관리자가 노동자를 구타하는 사건이 벌어져요. 근데 그러면서 원래 이게 영국계 일본, 뭐 일본에서 이런 거였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관리자가 노동자를 구타하면서 여기서부터 이제 촉발된 운동이고, 자, 전 요 원산 지역의 부두 노동자들이 다 파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약 1년여간 요 운동을 이어갔던 게 바로 원산 노동자 총파업인데, 문제는 원산 노동자 총파업에 그런 결과, 성과가 있었냐? 없었다. 성과가 없었어요.
이거랑 비교가 잘 되는 게 이거는 노동운동의 가장 대표적인 운동이잖아요. 그럼 농민운동의 가장 대표적인 건 암태도 소작쟁이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23년에. 자, 그거는 성과가 있었어? 그건 성과가 있었어. 왜냐면 소작률을 줄이는 성과가 있었는데 원산 노동자 총파업은 막 외국에서 막 프랑스 이런 데서 막 지원 오고 그랬어요. 그래서 다 이제 지원도 해주고 막 했지만 별다른 성과는 결국 없이 1년 만에 끝났어요. 그게 바로 원산 노동자 총파업. 그래서 여기는 역시 신간회가 참여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고 성과 없다라는 거. 연도 물어볼 때가 가장 많이 언급되니까 봐두시면 되겠고. 자, 3번. 그래서 2번은 틀렸고 3번. 자, 조만식 등에 의해서 평양에서 시작되어 전국으로 확산되었다? 네, 이게 물산장려운동이죠. 자, 4번. 조선 노농총동맹의 적극적 참여로 대중적인 기반이 확충되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요 단체, 노동단체 한번 적어보도록 할게요. 자, 조선 노동공제회 1920 조선 노농총동맹 1924년 조선 노동총동맹 조선 농민총동맹 자, 이렇게. 자, 원래는 노동공제회라는 단체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단체가 노농총동맹. 요거는 노동공제회는 사실 시험에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아요. 시험에는 여기서 노농총동맹 24년. 그러다가 이 노농이 노동, 농민으로 갈라져요. 언제? 27년에. 자, 요거는 연도 물어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요 정도는 여러분 알아두시고 요거는 그냥 뭐 몰라도 된다. 그래서 이제 요 정도 기억하시면 되죠. 노동운동과 농민운동과 관련된 단체. 자, 그리고 우리는 나온 김에 자, 노동운동과 농민운동의 양상, 뭐 성격, 양상, 성격이라고 해도 되고 뭐 전개라고 해도 되고. 자, 봅시다. 1920년대에는 노동운동이든 농민운동이든 전체적인 양상이 경제적 생존권 투쟁이에요. 경제적 생존권 투쟁. 그러니까 농민 같은 경우는 소작률이 너무 높다. 소작률을 좀 줄여달라. 그 다음에 노동자 같은 경우는 노동 환경이 너무 열악하다. 임금을 좀 올려달라. 이런 식으로 이제 먹고 살기 힘드니까 저항한 거고, 그게 바로 경제적 생존권 투쟁이라고 하고요. 자, 그런데 1930년대로 가게 되면 전체적인 양상이 좀 바뀌죠. 어떻게 바뀌냐면 항일 투쟁으로 바뀌게 돼요. 그래서 정치적 항일 투쟁으로 바뀐다. 정치적 항일 투쟁으로 바뀌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독립운동이 되는 거예요. 양상이 민족운동, 독립운동으로 조금 더 확대가 됐다. 여기는 나 먹고 살기 힘들다. 여기는 독립시켜달라. 이런 식으로 이제 바뀌게 된다라는 거. 그래서 여기는 경제적, 여기는 정치적. 이렇게 바뀌죠. 자, 그리고 30년대로 가면서 이제 제가 쓰지는 않고 설명으로 하면 30년대로 가면서 더 사회주의 영향을 많이 받고 더 좀 적극적 투쟁으로, 그리고 지하운동화 되면서 막 비합법 투쟁으로 조금 더 현재 확대가 좀 뭐랄까 적극적이고 거칠어진다고 볼까? 약간 그런 시기로 바뀐다고 보시면 돼요. 그게 바로 30년대. 자, 그러다가 30년대 후반이 되면 이 노동쟁이나 소작쟁이가 확 줄어요. 거의 사라져. 왜? 환경이 좋아져서? 아니면 탄압이 심해져서? 탄압이 심해져서. 당연한 거죠. 그래서 30년대 후반 가면 이런 운동들이 확 줄어드는 이유는 더 여건이 좋아져서가 아니라 30년대 말부터 이제 전쟁 대비 막 하면서 막 동원하고 하잖아요. 훨씬 탄압이 심해졌기 때문에 노동쟁이든 농민운동이든 다 확 줄어든다. 알겠죠? 그래서 가장 심했을 때는 20년대 후반부터 30년대 초반까지가 가장 심하고 이런 운동이 가장 심했다가 후반으로 가면 확 줄어든다는 거, 그런 양상. 지금 여기 문제는 나오진 않았지만 우리가 양상 한번 쭉 살펴봤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한 장 넘기시면 민족문화수호운동, 민족문화수호운동으로 갑시다. 자, 민족문화수호운동에서 첫 번째 교육령 나와있죠? 교육령 볼게요. 자, 다음 법령이 시행되던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제2조 국어를 상용하는 자의 보통교육은 소학교령, 중학교령, 고등여학교령으로 한다.
자, 국어를 상용하지 않는 자에게 보통교육을 하는 학교는 보통학교, 고등보통학교, 여자고등보통학교로 한다. 보통학교의 수업 연한을 6년으로 한다. 단, 지역의 정황에 따라 5년 또는 4년으로 할 수 있다. 자, 이 법령은 이건 뭐죠? 자, 이게 지금 교육에 관한 거니까 교육령이고, 교육령은 1차, 2차, 3차, 4차가 있어요. 그럼 얘는 몇 차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지금 제가. 몇 차 조선 교육령? 2차 조선 교육령. 이거는 2차 조선 교육령이에요. 자, 그럼 어떻게 알았어? 2차 조선 교육령이지. 거기 보시면 국어를 상용하는 자와 국어를 상용하지 않는 자의 학교가 다르죠? 요게 2차 조선 교육령의 특징이거든요. 자, 그러니까 3.1운동 이후에 문화 통치를 실시하면서 일본인과 조선인을 같은 교육을 시켜줄게 라고 했지만 알고 보면 이렇게 일본인이 다니는 학교 이름과 조선인이 다니는 학교 이름이 완전 다르지. 그러니까 차별교육이 이루어졌다는 얘기죠. 자, 거기 2조의 국어를 상용하는 자는 일본인이야. 그래서 일본인들의 학교는 소학교, 중학교, 고등여학교. 그런데 국어를 상용하지 않는 자는 조선인일 거 아니에요. 조선인이 다니는 학교는 보통학교, 고등보통학교, 여자고등보통학교로 한다. 그러니까 학교 이름부터 다른 거예요. 그래서 차별이구나. 이게 2차 조선 교육령이고. 자, 그러면 여기는 지금 나와 있진 않지만 이제 내용 한번 살펴보면 3.1운동 이후에 문화통치 시기에 있었던 거니까 조금 더 뭔가 좀 많이 뭔가를 해주겠죠? 그래서 삼면일교주의, 그 다음에 대학교육 허용, 그 다음에 거기 맨 마지막에 보시면 수업 연한을 다시 확대하죠. 수업 연한을 원래는 줄였었거든요. 6년에서 4년은 줄였었는데 수업 연한을, 기한을 다시 확대를 시키고 그 다음에 조선어를 필수 과목으로 한다. 이런 것들은 제2차 조선 교육령의 내용이다 라고 볼 수 있는데, 자, 그럼 이 문제는 뭐냐면 우리 문제를 다시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문제 뭐라고 썼냐면 이 법령이 시행되던 시기에 사실로 옳은 것을 골라라예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 자, 조선 교육령. 자, 조선교육령에서 1차 조선교육령은 1911년, 2차 조선교육령은 1922년, 3차 조선교육령은 1938년, 4차 조선교육령은 1943년이에요. 그러면 질문을 다시 보시면 이 교육령이 시행되던 시기니까 언제부터 언제까지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언제부터 언제까지지? 2차 조선교육령이 시행되던 시기는? 3차가 38년이잖아요. 그럼 38년이겠지. 그래서 1938년. 그래서 이런 문제는 여러분이 문제를 잘 읽고 풀어야 되는 게 2차 조선 교육령을 알았어. 22년인 것도 알았어. 그럼 20년대를 찾으라는 거구나. 그럴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문제에 이 법을 만든 시기를 물어보는, 제정된 시기 아니면 시행된 시기. 시행된 시기는 여기서부터 다음 법령이 생길 때까지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거를 잘 구별해서 문제를 풀어야 답을 제대로 고를 수가 있지. 아니면 그냥 대충 하고 그냥 맞는 거 고르라는구나 이렇게 하고 넘어가면 안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문제를 잘 읽는 게 첫 번째. 왜 조선시대 같은 경우도 이 왕의 업적을 물어보는 건지 아니면 이게 시행된 거를 물어보는 건지 그거에 따라 다 답이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문제를 잘 읽고 푸는 게 가장 첫 번째겠지? 당연히 제가 말 안 해도 여러분 다 하겠지만 그래도 항상 다시 보는 거. 알겠죠? 문제는 꼼꼼하게 2번씩 읽으시고 그 다음에 뭘 물어보는지를 체크를 꼭 하시고. 이해되죠? 그게 문제 푸는 첫 번째 우선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는 그냥 대충 풀지. 그래 그냥 세종을 찾으라는 거구나. 그래 20년대 이렇게 하고 넘어가지 마시라는 거죠. 알겠죠? 문제를 꼭 꼼꼼하게 2번씩 읽을 것. 자, 그러면 여기서는 지금 2차 조선 교육령이 시행되는 시기를 물어본 거니까 22년부터 38년까지를 물어본 거예요. 자, 1번 사립학교령이 공포되었다. 사립학교령이 공표된 건 1908년이에요. 요건. 자, 그 다음에 사립학교를 이제 통제하는 거다 이 말이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조선어가 선택 과목이 되었다. 조선어가 선택 과목이 되었다? 이거는 언제죠? 3차 조선 교육령에서. 그래서 왜 3차 교육령이라고 쓸게요. 그냥 3차 조선 교육령이 38년인데 여기에서 여러분 조선어를 뭐로 한다?
수의 과목으로 한다. 기억나죠? 요게 선택 과목이거든요. 조선어를 수의 과목으로 한다. 자, 선택 과목으로 한다는 건 선택 안 하면 그만이니까 사실은 거의 폐지나 마찬가지고, 만약에 완전히 폐지된 건 언제냐면 4차. 4차 때 이제 완전히 폐지됐지만 여기는 이제 살짝 수의 과목으로 바꾸죠. 자, 그 다음에 3번 경성제국대학이 설립되었다. 자, 밀립대학 설립운동을 실패하고 그 다음에 일본이 만들어준 대학이 1924년에 경성제국대학. 자, 소학교가 국민학교로 개정되었다. 자, 3차 조선 교육령 부분 개정. 3차 조선 교육령 부분 개정에서 소학교를 국민학교로 바뀌었죠. 소학교를 국민학교. 그래서 국민학교. 이 국민학교는 그래서 41년부터 1996년에 바뀌었어요. 그때까지 쭉 국민학교. 국민학교라는 이름. 이게 한국 식민을 기르는 학교라는 거니까 참 이름이 참 그렇죠. 자, 그래서 3차 조선 교육령 부분 개정까지 한번 살펴봤어요. 자, 정답은 3번 찾으시면 되죠. 여기는 뭐 연도 뭐 너무 잘 아는 거니까 잘 체크해 보시고. 자, 그 다음에 251번으로 넘어가도록 할까요? 자, 우리는 지금 여기가 이제 문화 파트고 교육에 관련된 거니까 하나만 더 하고 넘어갈게요. 자, 밀립대학 설립운동의 9호만 체크하고 넘어갈게요. 물산장려운동 아까 9호가 뭐겠어? 우리 것은 우리가 쓰자. 우리가 만든 것은 우리가 쓰자. 그런 거 아니겠어? 조선인이 만든 것은 조선인이 쓰자. 뭐 이런 거. 그러면 밀립대학 설립운동의 9호는 뭐예요? 여기다 제가 따로 안 쓰고 9호만 쓸게요. 뭐지? 모금운동 했죠? 한민족 1천만 한 사람 1원씩. 한민족 1천만 한 사람 1원씩. 그래서 1원씩 내서 모금하자. 1,000만 원 만들면 뭐 할 거야? 대학 세우자. 요게 이제 밀립대학 설립운동의 9호예요. 한민족 1천만 한 사람 1원씩. 그리고 또 모금운동 한다고 하면 국채보상운동이랑 헷갈리지 마시고 당연히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우리는 251번으로 갈까요? 251번. 자, 봅시다. 다음을 주장한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역사란 무엇이냐? 인류 사회의 아와 비아의 투쟁이 시간부터 발전하며 공간부터 확대하는 정치적 활동 상태의 기록이니 조선 사람은 조선민족이 그리되어 온 상태의 기록인 것이다. 멋지지 않아? 마음에 들어. 딱 멋있는 말이야. 자, 신채호의 조선 상고사의 서문이죠. 자, 그러면 신채호의 저서만 한번. 조선 상고사, 조선사, 연구초. 가장 대표적으로.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조선혁명 선언이 있었고, 그 다음에 독사신론이라고 하는 민족을 강조한 또 그런 논설이 있었죠. 독사신론. 자, 그 다음에 뭐 이순신전, 최도통전 뭐 등등 이런 이제 뭐라고 해야지? 위인전? 네, 위인 영웅전 이런 것들이 있었죠. 신채호. 그리고 뭐 여기 조선 상고문화사 뭐 이런 책들도 있긴 한데 뭐 넘어가시고. 자, 그러면은 신채호를 찾아라. 신채호 한번 찾아볼까요? 자, 1번 대한매일신보의 독사신론을 발표해서 민족주의 사학의 연구 방향을 제시했다. 여기 있죠. 독사신론. 정답은 1번. 자, 그러면 정약용이 서거 99주기를 기념하여 여유당 전서를 간행하면서 조선학을 제창하였다. 자, 여유당 전서, 조선학 제창, 무슨 운동? 조선학을 제창했다네. 조선학 운동이겠지. 조선학 운동. 자, 조선학 운동은 1934년에 정약용의 99주기를 기념하면서 실학을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민족정신을 막 연구하잖아요, 이 당시에. 근데 그 민족정신을 이제 실학에서 찾은 거지. 그래서 이런 조선학 운동. 조선학 운동에 참여했던 정인보, 문일평, 안재웅 이런 인물들이 있어요. 자, 그리고 정약용을 연구했다면서. 정약용은 또 책이 엄청 많잖아요. 그 책들을 전집으로 묶어서 간행을 하게 된 거예요. 그 책 제목이 여유당 전서. 아까 거기 나왔던 그게 여유당 전서예요. 그러니까 정약용의 전집 제목이 여유당 전서예요. 정약용이 다산만 호가 있는 게 아니라 여유당도 정약용의 호거든요. 자, 그래서 조선학 운동. 자, 여기서는 30년대라는 걸 기억하시면 돼요. 30년대. 그게 가장 시험에는 많이
일제시대니까 아무래도 연도 물어보는 문제가 제일 많이 나오잖아요. 시대 한번 체크해 보시고. 자, 그 다음에 3번. 진단학기를 조직하고 철저한 문헌고 중으로 한국사를 객관적으로 서술하려 하였다. 자, 누구냐? 이 사람들이 실증주의 사학자. 네, 실증주의 사학자죠? 써볼게요. 실증주의 사학자. 자, 실증주의 사학에서 진단학회를 결성하게 되죠. 진단학회 결성. 1934년에. 그리고 그럼 여기 참여한 사람들이 누구? 이병도, 손진태 이런 인물들이 참여했죠. 이 실증주의 사학은 랑케 사학이라고도 해요. 왜냐면 랑케라는 사람 우리 첫 시간에 기본서 첫 시간에 나왔죠.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역사를 사실로서 볼 거냐, 뭐 주관적으로 볼 거냐 이런 거 했었잖아요. 그 중에서 사실만 강조하는 그 사람이 랑케. 19세기 독일의 역사학자 랑케였는데, 자, 일제시대 때 일본 학자들이 랑케의 사관을 배우러 독일로 유학을 많이 갔다 왔어요. 그리고 이제 독일에서 배운 그 랑케 사학을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으로 유학을 많이 갔잖아요, 예전에. 그래서 이제 거기서 배워온 거야.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요 실증주의 사학이 사실은 우리 역사학의 주류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서울대 막 요런 그 이제 뭐라고 해야 돼? 주류라고 표현하기 좀 그렇지만 어쨌든 이제 그 말이 맞으니까, 그 맥락이 맞으니까. 그래서 요 이병도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이 다 그 서울대에서 이제 학문의 어떤 기반을 이루었다고 해야 되나? 뭐 아무튼 그랬죠. 이때는 그랬지. 그래서 요 진단학회 실증주의 사학. 랑케 사학이라고도 표현하고. 자, 그 다음에 어쨌든 아니고, 왜냐면 신채호는 민족주의 사학이니까. 이 사람들은 실증주의 사학이니까. 네, 당연히 기조가 다르죠. 연구의 흐름이 다르죠. 자, 그 다음에 4번 유물사관의 바탕을 두고 한국사가 세계사적 보편법칙에 따라 발전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자, 4번은 사회경제사학. 4번은 사회경제사학. 이 사회경제사학은 유물사학의 바탕을 두고 있죠. 유물사관. 유물사관이 사회주의적 영향을 받았다. 물질적 측면에서 역사를 연구하는 걸 유물사관이라고 해요. 가장 대표적인 인물로는 백남운. 그래서 여기서는 정체성론을 반박했다라는 거 하나 더 떠올려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정답은 1번. 자, 이 역사학자들에서는 저서, 1번 저서. 알겠죠? 저서 아는 게 가장 중요하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역사학자로 가보도록 할까요? 자, 252번으로 가보도록 합시다. 자, 다음 글을 저술한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대개 국교국학 국어국문국사는 혼에 속하는 것이요. 전국군대 성지함성 기계는 백에 속하는 것으로 혼의 댐댐은 백에 따라 죽고 사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국교와 국사가 망하지 않으면 나라도 망하지 않는 것이다. 오호라, 한국의 백은 이미 죽었으나 소위 혼은 남아있는 것인가. 자, 여기서는 이제 박은식의 혼을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죠. 자, 이 역사학자들, 특히 민족주의 사학자들은 민족주의 사학에서는 민족의식을 강조하죠. 민족정신을 강조하는데 이 학자들마다 민족정신으로 강조한 게 하나씩 있잖아요. 그 중에서 박은식은 혼사상, 그 다음에 신채호는, 자, 신채호가 주장한 민족정신은 뭐죠? 난가사상. 난가사상이 화랑정신 또는 상무정신, 이런 거 이제 난가사상이라고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정인보는 여러분 뭘 강조했죠? 얼사상 강조, 이 얼 빠진 놈 할 때 그 얼 있잖아요. 얼을 강조하고요. 그 다음에 문일평은 조선심을 강조하는데 이 조선심이라고 하는 게 세종대왕이 백성을 사랑하는 애민정신. 그래서 요거의 결정체를 한글로 보는 거예요. 세종대왕이 이제 백성을 위해서 한글을 창제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한글을 또 강조하는 게 바로 조선심이죠. 그 다음에 최남선도 있고 막 그런데 최남선은 이거 그냥 쓰지 마시고 최남선은 이 박사상, 박사상을 강조. 밝음이라는 뜻이에요. 여기서는 이제 그래서 막 박사상 이런 걸 강조하기도 하는데 패스. 최남선은 친일이니까 시험 문제 잘 안 나오니까 패스. 자, 그래서 민족주의 사학. 자, 그러면 박은식. 자, 그러면 우리는 또 박은식에서 뭘 해야 됩니까? 저서를 해야죠. 뭐 저서, 그쵸? 박은식의 저서. 제일 많이 나오는 거는 한국통사.
한국통사. 한국독립운동 지혈사. 자, 그 다음에 대동고대사론. 그 다음에 그건 뭐예요? 유교는 개혁해야 되고, 그 다음에 양명학도 막 강조하면서 유교 구신론. 유교 구신론 기억나죠? 유교 구신론. 그 다음에 뭐 안중근전도 있고 뭐 등등. 그래서 이런 것들. 박은식? 자, 그럼 1번. 유교 구신론을 발표하여 유교 개혁을 주장하였다. 그래. 그래서 저서를 알아야 돼요. 알겠지? 답이 딱 나오니까. 저서를 알아야 되는구나.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조선심을 강조하며 역사 대중을 위해 노력하였다. 조선심? 누구? 문일평이죠? 자, 그래서 2번 문일평. 자, 문일평에서도 저서를 한번 체크해 볼게요. 조선사화. 그 다음에 이 사람의 호가 호암이거든요. 호암전집이라고 그래요. 호암전집.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외교사에도 관심을 가져가지고 한미 50년사 또는 뭐 조미 50년사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한미 50년사라고 해서 뭐 외교에 관한 그런 책을 남기기도 하죠. 자, 그 다음에 3번 볼까요? 의열단의 기본 정신이 나타난 조선혁명 선언을 서술하였다. 신채호죠? 네, 신채호는 아까 했으니까 패스. 자, 그 다음에 민족문화의 고유성과 세계성을 찾으려는 조선학운동에 참여했다. 조선학운동에 참여한 정인보, 안재홍, 문일평. 자, 우리는 정인보. 자, 정인보의 저서만 한번 체크해 볼게요. 정인보는 얼사상을 강조했죠. 그래서 5천년간 조선의 얼이라는 책, 그 글이 있어요. 5천년간 조선의 빛나는 얼. 조선의 얼. 그리고 조선사연구. 조선사연구라는 책이 있죠. 자, 조선사연구 정인보, 조선사연구 초 신채. 한 글자 차이야. 알지?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정답은 1번이고요. 자, 253번으로 가봅시다. 다음과 같은 활동을 펼친 인물에 대한 설명 옳은 거. 대한매일신보에서 애국적인 논설을 썼다. 뭐 이거는 다 썼어. 신채호도 있고 박은식도 다 해당돼요. 그 다음에 유교 개혁의 뜻을 담은 유교 구신론을 집필했다. 알지? 박은식이지? 네, 박은식이죠. 그래서 저서를 알아야 함. 자, 1번 적극적인 의열 활동을 위해 한인애국단을 만들었다. 한인애국단은 김구. 두 번째, 일본의 침략상을 폭로하는 한국 통사를 저술하였다. 자, 우리 저서 썼죠? 한국 통사. 요 한국 통사에서 통이 고통, 아픔이라는 뜻이에요. 왜 우리가 통사하면 뭐야? 최초의 통사가 뭐지? 너무 옛날 건가? 최초의 통사? 우리나라 최초의 통사는 뭐지? 동국통감. 그 통자는 전체 통째로 이런 통이고, 알죠? 근데 여기는 이제 고통 통자, 아픔 이런 뜻이고 조금 다르긴 한데 어쨌든 자, 그래서 2번 정답. 3번 실증사학의 입장에서 진단학회를 조직하였다. 이병도, 손진태. 김원봉의 요청을 받아들여 조선혁명 선언을 작성하였다. 신채호. 그래서 여기도 여러분이 저서만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역사에 관련된 문제도 엄청 쉬워. 근데 이제 저서를 모른다? 근데 되게 헷갈리겠지? 당연히. 한국사는 그렇게 딱 포인트만 알고 있잖아요. 그럼 정말 쉬워요, 시험이. 근데 이제 거기서 헷갈려버리면 다 엉망이 되는 거야. 그래서 한국사는 제가 늘 기본적인 내용을 알고 있어야 한다라는 게 요 포인트들만 알고 있으면 이 성적 올라가는 게 금방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포인트까지 외우는 데가 좀 힘들어서 그렇지. 그래서 여러분이 어느 정도를 공부를 하면 한국사 성적은 기본적으로 쭉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그 노력이 한국사를 성적을 확 올릴 수가 있다. 그걸 해야 돼요. 그걸 해야 돼. 그래서 그 기본적인 내용들을 좀 알고 있고 이런 포인트들을 잘 잡고 있는 거. 그게 중요하죠. 그럼 뭐 100점까지 금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것들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되도록이면 그런 것들은 빨리 끝내야 되는데 제가 이제 만약에 지금이 10월이다. 그러면 야, 연말까지는 그 기본적인 내용을 다 암기해야 돼. 라고 말했을 거예요. 제가 아마 분명히 10월 달에도 그렇게 말했을 거예요. 근데 지금이 12월이 돼버렸네?
그럼 이제 나는 뭐라 그래야 돼? 1월까지는 끝내야 된다. 알겠지? 1월까지는 무조건. 1월까지. 이제 더 미루면 큰일 나. 알죠, 여러분? 더 미루면 안 돼. 그래서 1월까지는 여러분이 지금도 요 이론에 대해서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을 수 있잖아. 이런 책 제목 같은 거 헷갈릴 수 있지. 그걸 무조건 1월까지는 다 해야 돼요. 그래야 2월, 3월 바짝 문제 풀어서 시험을 보는 거지. 알겠지? 우리한테 남은 시간은 딱 3개월. 3개월 남았어요. 물론 내가 지방직도 난 지방직이니까 보다 아직 많이 남았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지방직이라 하더라도 뭐 6월에 시험을 본다 하더라도 몇 개월이야? 그럼 5개월이야. 조금 늘어날 뿐이고 거기에서 여러분이 그 시간에 할 건 또 많잖아요. 말하자면. 그래서 어느 정도는 완성을 해놔야 돼. 3월까지.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서 진짜 이제는 더 미룰 수 없다? 무조건 여러분 이 내용에 대해서 내가 조금 미흡하다라고 하면 1월 말까지. 무조건. 이제 한 달 남았다 생각하고 공부해야 돼요. 시험은 3개월 남았지만 나한테는 한 달밖에 안 남았구나 라고 생각하고 공부를 해야 돼. 그리고 여러분한테는 한 과목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5과목이잖아. 그러니까 정말 바짝 정신 차리고 공부하지 않으면 진짜 힘들어. 알죠, 여러분? 여기서 이제 진짜 결정되는 거예요. 올해 끝낼 것이냐? 내년에 또 할 것이냐? 그 기로에 선 게 1월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았죠? 별로 와닿지 않아? 나 엄청 급할 것 같은데. 막 이제 막 뭐를 하는데 맞은 것처럼 막 큰일 났다 이제. 진짜 열심히 해야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표정이 엄청 여유롭다. 그래. 그래. 그렇지 뭐. 다 이 표정들이 막 지금 그래. 이상하네. 막 되게 정신 차려야 되는데. 표정만 그런 거지. 막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지? 그래야 돼. 정신을 막 바짝 차리게 막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렇게 표정들이 여유롭다고? 희한하네 이 사람들. 잘하고 있겠지? 잘하고 있겠죠? 자, 그래요. 잠깐 쉬었다 합시다. 254번은 이제 쉬었다가 이어서 하도록 할게요.